안녕하세요. 랩틸리언 일루미나티의 제6강 진행하겠습니다. 그 인류 종말 이론 중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로부터 소행성 같은 것이 와서 지구와 충돌한다고 하는 콜리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이 지구가 한 5번 정도 생명체들이 종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일어난 게 한 6,800만 년 전에 공룡 멸망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났었던 건데, 이때 이제 유카탄 반도에 수행성이 떨어진 거죠. 유카탄 반도에 수행성이 떨어져서 탄반도죠. 지금 멕시코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구 내부의 지각 변동과 합쳐져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에 거의 생명체가 한 75% 정도가 이렇게 종멸을 했는데, 이때 이제는 지구를 지배하던 생명체들이 바로 reptilian, 드라코니스 이쪽 계통의 공룡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멸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때 멸망을 할 때 다 멸망한 게 아니고 일부 reptilian들이 진화를 하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구 지하 문명을 건설을 했다, 뭐 그런 주장도 하는 거죠. 이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공룡족들이, reptilian 종족들이 일부가 진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내부로 지하 문명 건설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어쨌든 이 소행성 충돌에 의한 지구 멸종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생명 멸종론은 reptilian 일루미나티 계통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론화돼서 나온 게 뭐냐면은 니비루 대격변론이다라고 하는, 니비루 대격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비루 대격변은 뭐냐면 이 소행성 이름이 니비루라고 하는 거예요. 니비루라는 소행성이 있는데 태양계에 있는 12번째 행성이라고 제카리아 시친이 이제는 주장을 하는 거지. 근데 태양계 12번째 행성, 이 양반이 처음 낸 책이 이게 12번째 행성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니비루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태양계를 3600년 정도 공전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행성이 있는데, 그게 니비루 행성인데, 그 행성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문명의 그것을 건설했던 바로 고대의 신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계인들의 거주지가 바로 그 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니비루 행성이 바로 그 고대 문명을 건설했던 고대의 신들, 바로 외계인들의 주 거주지다. 그리고 그 행성이 3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에. 그리고 최근에 지구와 가장 가까이 근접할 때가 이제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2012년에 이 접근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2012년 이미 지났잖아요. 접근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땐 접근이 안 됐으니까 이제 접근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종말론을 계속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니비루라는 행성이 접근을 하면은 마치 이렇게 충돌,
그 대격변 충돌 같은 소행성 충돌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발생을 함으로써 그 지구에 있는 그 인류가 상당수가 그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외계 행성이 3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니비루가 이렇게 계속 공전을 하고 있는데 뭐 지구와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 니비루 행성이 지구와 이렇게 부딪힌다는 게 너무 원시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가진 그 집단이 굳이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 행성이 다가왔을 때 자신들이 무슨 어떤 작용을 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대 문명, 우주선을 타고 고대 문명을 건설을 이제 와서 했다고 하는 존재들이 뭐 3600년 공전 주기를 한다고 해서 뭐 거기에 계속 있겠습니까? 계속 우주선 타고 와서 뭐 뭔가를 하는,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3600년 이렇게 오는 것이 일종의 지구 종말의 어떤 그런 지구에 존재하는 휴머노이드 인류 종의 종말과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는 그런 이론들을 이제는 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 제카리아 시친이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 제카리아 시친은 니비루 이 행성의 3600년 공전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까지만 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는 이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소행성 지구 충돌 그런 개념과 엮어져 가지고 이 니비루가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는 뭐 이렇게 니비루에서 플라즈마를 방출을 해가지고 지구 자기극을 이동시킨다. 뭐 그런 것과 또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극이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북쪽에 그 지축이 23.5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건 지축이 아니고 자기극이란 말이에요. 자기극을 NS를 이게 바뀐다는, 뭐 180도 바꿀 수도 있고 90도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지축은 아닙니다. 지축은 말 그대로 회전하는 축이니까, 항도면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지는 그 회전하는 축이니까, 그거 말고 자기 축이 있단 말이야. 자기 축, NS 축이 있는데 그 NS 축이 바뀌는 그 자기 극이 이동한다는 것이 마야인들이 예언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야인들이 예언한 그 자극의 이동과 이 니비루 행성의 접근이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그 니비루가 왔을 때에 지구의 자기 극을 이동을 시킴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휴머노이드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뇌에 저장된 정보들을 초기화한다고. 그걸 초기화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자기극 이동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그 극성 변화로 인해서 그 정보 체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기 때문에 지구 문명 자체가 셧다운 된다고는, 지구 문명이 셧다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억들도 다 초기화가 된다고 하는, 정보 또는 기억들이 초기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 치매 걸린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저희 어머니도 얼굴도 못 알아본다는 얘기지. 자기가 알던 것들이 다 기억이 삭제가 돼버리는, 초기화가 되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인류가 여태껏 쌓아온 그 지식들이 다 소멸돼 버리는, 삭제돼 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원시 상태로 인류가 전락하고,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뭐 다양한 그 부정적 현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뭐 그렇게 이제는 이게 이제 니비루 대격변. 그러니까
와서 무식하게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접근을 해 와서 이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와서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깨버리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는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고도의 그 기술적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 이렇게 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뭐 영화에 보면은 트랜스포머 시리즈 보면은 거기에 그 사이버트론이라는 그 행성이 그 우주 공간을 넘어와서 이렇게 지구를 합쳐져서 지구를 흡수해들이는 그 영화도 있죠. 그 트랜스포머 그 영화 4편인가 보면은 최후의 기사인가 거기서 보면은 그 기계 행성이 와서 그 지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려는 그런 어떤 흡수해들이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 그리고 그와 같은 개념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지구를 부셔가지고 흡수해버리는 어떤 이런 식의 그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큰 변화를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는 니비루 대격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니비루라고 하는 이 행성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을 사실은 이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제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제카리아 시친이 제공을 할 때 이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지구의 고대 문명들은 외계인들이 건설한 거고 그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들이 사실은 외계인들이다. 그런 것이 이제는 주 이 사상 이론 그 체계란 말이에요. 관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니비루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 이게 이 어휘가 어디서 이제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냐 할 때에 이 니비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에게 부여된 호칭이었다고 하는 거죠. 신. 근데 그 신 이름이 뭐냐면은 벨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벨마르둑이라는 신에게 부여된 호칭이 바로 니비루예요. 그러니까 니비루라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벨마르둑이 지배하는 그 외계인 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벨마르둑이 거기서 황제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 그 니비루가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그 행성이 아니라 이것이 외계 종족이 거주하는 전투 행성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니비루가 왔을 때 이렇게 그 플라즈마 공격을 한다 또는 레이저 광자포를 쏜다. 광자포를 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워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암흑의 제왕이 제다이의 반대쪽에 있는 제국의 황제가 있죠. 제국의 황제가 그 만든 그 별 있죠. 별이라고 하는데 그 혹성이 있어요. 행성이 있는데 그 전투 행성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전투 행성에서 그 원격으로 광자포를 쏘잖아요. 광자포를 쏴가지고 스타워즈 몇 시리즈인가요? 거기 보면은 최근에 했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광자포를 쏴가지고 행성을 파괴를 시켜버리자. 항상 행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니비루 행성에 와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광자포를 그런 식으로 쏜다는 그런 게 이제 영화에서 스타워즈에는 그렇게 나온다 그래. 그런데 이 니비루가 사실은 고대의 신의 고대의 그 말뚝 말뚝이라는 그 신에 부여된 호칭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신화로부터 나온 거죠. 이 그 뿌리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수메르 신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탑에 대한 거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강좌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 마르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시간에까지 한 게 우리가 그 이쪽에 이쪽 메소포타미아 바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원래 아카드 왕국이 존재를 했단 말이야. 아카드 왕국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점토판에 쓰여진 문자들이 거의 다 아카드 왕국, 아카드 문자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카드 왕국이, 그리고 오랫동안 존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카드 왕국을 세운 사람이 사르곤 1세인데 2350년 정도에 그 아카드 왕국이 성립이 돼가지고 이게 아카드 왕국의 범위입니다. 이건 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아카드 왕국에서 등장했던 그 수메르 신화의 주인공은 이미 봤지만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누, 그다음에 엔키, 엔릴 이 세 신이 이제 중요한데 이 세 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게 엔키였죠. 엔키. 그래서 엔키가 계속 인류를 창조를 한 게 엔키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엔키가 이 지구로 와서 만든 도시가 에리두라는 요 도시였고, 그리고 이게 아누의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지구로 처음 와서 여기 도시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엔닐이 왔는데 엔닐은 니프루라는 도시의 주신이죠. 그래서 엔키가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엔닐은 대홍수를 일으킨 그 결정을 한 주신이잖아요. 그래서 엔닐이 사실 아누의 그 정통, 그 권력을 승계하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엔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창조와 대홍수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는 그 바벨탑 문제, 그 피라미드와 관련돼서 우리가 우주선인 그다음에 차원이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주선 착륙장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기본 개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드 왕국까지의 이렇게 아누, 엔키, 엔닐이 갑자기 아카드 왕국이 멸망을 한 이후에 여기가 한 2, 300년 이때 그 기원전 1900년대 고대 바빌로니아가 여기에 세워지거든요. 세워질 때까지 한 2, 300년 그 기간 동안 여기 혼란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 혼란기에 빠진 뒤에 고대 바빌로니아가 왕국이 여기서 이제는 성립이 됩니다. 그럴 때 요게 바로 요게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기에 바빌론이라는 주도, 여기 바빌론 있죠. 바빌론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수도잖아요. 바빌론이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바빌론, 이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카드 왕국 당시에 바빌로니아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이 그 정립된 시기는 기원전 19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와서 그 바빌로니아 왕국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 2세, 바로 그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어디서 많이 들은, 여러분이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모피어스가 그 함선의 그 사령관이잖아요. 근데 그 함선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원래 네부카드네자르거든요. 그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바빌로니아는 신바빌로니아, 네오바빌로니아라고 해서 신바빌로니아고, 그거는 기원전 600년 정도에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기원전 1900년 정도 되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사실은. 근데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 기원전 1900년에서 1600년 사이인데, 이 고대 바빌로니아가 여기가 건설이 되면서 고대 바빌로니아의 주신이 이 바빌론이죠. 그러니까 바빌론의 그 고대 바빌로니아가 신봉했던 신이 말둑이라고 하는, 벨말둑이라고 하는, 벨말둑이라고 해서 그 신이 이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겼는데, 이게 이제 벨말둑이, 벨말둑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벨말둑.
이 벨 말둑이라는 신이 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그 최고 신들의 왕이 신들의 왕, 네, 신들의 왕. 그래서 추앙받던 그 바빌로니아에서 섬기던 신이.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봤지만은 지금 아누와 엔키와 엔닐보다 말두개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신으로 등장을 할 때 이 마르둑이 등장을 할 때 그럼 아누 우리가 보통 수메르에서 이 쭉 내려오는 게 엔키 엔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벨 말둑이 이런 점들을 이제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벨 말둑이라고 하는 이 신은 뭐냐면은 그 엔키의 아들이었다. 엔키가 고대 바빌로니아에 와서는 불려지는 명칭이 에아라고 불려집니다. 에아라고 불려지고 엔닐이 바로 벨 말이라는 호칭이 부여된 존재가 엔닐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 말둑은 엔키의 자식이에요. 엔키의 자식. 그러니까 엔키의 자식에 해당되는 게 벨 말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아죠. 여기 에아의 자식이죠. 에아의 자식인데 벨 말둑이. 그런데 말둑이 그냥 에아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원래 그 아누가 그 권력을 엔닐에게 줬는데 이 엔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말둑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말둑이. 그래서 이 벨 말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엔닐에게 부여된 호칭이었던 이게 바알에서 온 말인데 이 호칭까지 말둑에게 부여가 돼서 벨 말둑이라고 부르는데네. 말둑 이런 식으로 불려지니까 사실은 이 벨 말둑이 엔키와 엔닐의 그 권력을 다 장악을 한 셈이죠. 아누, 엔키, 엔닐의 모든 걸 장악을 한 셈이기 때문에 벨 말둑을 가리켜서 신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아카드 제국 이후에 여기서 혼란기에 빠지면서 고대 바빌로니아가 통일을 하면서 그 이전의 신들의 그런 것들을 재편성해가지고 바빌로니아의 그 주신인 말둑에게 다 몰아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벨 말둑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벨 말둑이 등장하면서 자신은 엔키의 아들이고 또 엔닐의 권력까지 다 가졌기 때문에 그 호칭까지 가져와서 벨 말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엔키는 뭐냐면 물의 신이고 엔닐은 바람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엔키는 수신이고 엔닐은 바람의 신이었는데 벨 말둑은 이 물과 바람의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말둑의 폭풍과 바람도 막 쓰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벨 말둑이 이제 신들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에서는 벨 말둑을 이제 주신으로 섬기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벨 말둑이 등장을 하면서 뭐가 있냐면은 그 바빌로니아 창세기라고 하는 에누마 엘리시가 이제는 나오는데, 에누마 엘리시라고 바빌로니아 창세기에 이제는 이게 나오면서 그 점토판이 이제 나옵니다. 점토판이 나오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를 바로 에누마 엘리시 점토판들 자 곳곳이 막 깨져 나가고 완본은 아니죠. 이 에누마 엘리시 점토판을 가지고 제카리아 시친이 연구를 한 건데 연구를 이렇게 하니까 이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인데 이 에누마 엘리시를 쭉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게 창조 신화잖아요. 창조. 그러니까 이 에누마 엘리시에는
뭐가 되면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누마 엘리시에는 천지 창조 내용이 들어가서 천지 창조가 들어가서 천지 창조. 천지 창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막 뭐 동식물이 막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내용이 그 창조를 누가 하냐면은 벨 말두게 하는 게 벨 말둑.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현상적 창조를 벨 마르두게 했다라는 벨 마르두게 한 걸로 에누마 엘리시는 다 각색을 한 거죠. 새롭게 각색을 해가지고 등장하니까 그 보니까 우주 창조를 벨 말두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제카리 시친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대한 그 한마디로 그 독특한 태양계 생성 이론을 여기서 끄집어내네. 그 제카리아 시친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 신화로부터 태양계 생성 이론을 유출해낸 거예요. 요즘. 그렇죠. 신화를 보고 신화에서 태양계가 처음에 뭐 태양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그 지구가 있고 원래 이 티아맛이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티아맛이라는 행성이 엄청 큰 행성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티아맛 없잖아요. 근데 티아맛이 어디 갔냐면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그러니까 티아맛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이렇게 지구가 충돌했다는 얘기죠. 그때 티아맛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티아맛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한마디 티아맛이 박살나고 지구도 쪼개져가지고 지구의 일부가 달이 됐고 티아맛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뭐가 된 거냐면 지금 소행성대 있잖아요. 소행성대를 이제 구축을 하는 그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소행성대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나요? 그 소행성대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소행성대 그러니까 그 쪼개진 그 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행성대를 카이퍼 벨트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서 그 구성이 된 그러니까 티아맛이라는 행성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니비루가 있었는데 그 니비루라고 하는 행성은 이 지금 12번째 행성이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는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태양계 생성 이론, 태양계의 뭐 달이라든가 또 소행성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 다음에 태양계 각 그 행성들이 왜 이런 배치를 갖게 됐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의 그 태양계 생성 이론을 만들게 된 이 신화를 통해서 그걸 자기가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이게 바로 12번째 행성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이때 들어와 가지고 이때부터 이미 태양계 생성 단계부터 뭔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태양계 생성 그런 개념이 이제 이게 한마디로 그런 냄새를 이제 풍기는 거죠. 이게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비루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티아맛도 등장하는데 원래 이 티아맛은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엘루마 엘리시에 등장하는 어떤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퍼뜨렸다고 하는 거죠,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상상 초월의 어떤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외계인론에 굉장히 경도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 거죠. 이 수메르 신화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다 헛소리고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 제카리아 시친의 이 해석은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건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땐 다 헛소리야. 이 얘기는 다 헛소리고 다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쓰잘데기 없는 한마디로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것을 현상계에서 태양계 생성 이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하나의 네피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네피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는 그 니비루라는 행성이 사실은 이 벨 말둑을 그러니까 이게 태양계 행성 이론이니까 이 행성이
벨 말뚝을 대표하는 행성이 있어가지고 티아맛을 박살, 그러니까 티아맛이 지구가 박살되는 과정에서 니비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3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니비루가 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에누마 엘리시의 핵심이 뭐냐면은 벨 말뚝과 티아맛과의 싸움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 여기 보면 여기 에누마 엘리시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요게 바로 벨 말뚝이고 요게 티아맛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 그림에서 요게 티아맛이고 요게 벨 말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 말뚝과 티아맛의 싸움을 거는 거라.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태양계 생성 이론으로 만든 거라 그 얘기죠. 그리고 벨 말뚝이 니비루 행성이 되는 거고 이 티아맛은 뭐예요? 티아맛이라는 행성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주전쟁으로 그려놨다고 하는 거. 우주전쟁이라고 보다는 이 행성 간의 충돌 뭐 그런 태양계 생성이 그런 걸로 그려놨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벨 말뚝이 티아맛과의 그 전쟁하는 내용이 에누마 엘리시의 핵심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원래부터 내용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걸 그냥 여기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티아맛이라는 우주 괴물이 있는데요. 티아맛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티아맛은 주로 바다의 괴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수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소금이 들어가 있는 짠물 있잖아요. 그 염수를 지배하는 신이 바로 티아맛이고, 그 다음에 담수, 그러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 있는 우리 지하수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게 담수잖아요. 이 담수를 지배하는 신이 압수라고 있어요. 근데 압수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담수를 지배하는 압수와 염수를 지배하는 티아맛은 바로 원래 부부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수와 티아맛으로부터 이 신들이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에누마 엘리시에. 그런데 이제는 그 중간 과정 다 빼버리고 일단은 그 티아맛으로부터 이것이 티아맛이 그러니까 압수는 남성, 티아맛은 여성체예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보면은 그럴 때 티아맛이 여자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아맛,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티아맛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가이아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구의 어머니 이렇게 하듯이 그 하나의 가이아와 같은 그 여성적 실체인데 생명을 포태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신이 티아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티아맛이 표현되는 게 염수의 신이었으니까, 바다의 신이었으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바닷물을 지배하는, 염수를 지배하는 여신.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다를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창조되는 하나의 그걸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학에서도 그와 같이 생명의 근원을 바다로 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런 개념이다, 이게 신화적으로는. 그런 그것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현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바다의 괴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깊은 심연의 괴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티아맛을 표현할 때. 근데 이 티아맛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티아맛이 이 신들을 절멸을 시키려고 그래요. 티아맛이 신들을 멸종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 뜻을 안 따르기 때문에 티아맛이 이제 신들을, 왜 자기로부터 나왔으니까 다 멸종을 시키려고 계획을 해서 자기의 그 군대를 만드는 거죠. 멸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티아맛의 군대들은 뭐예요? 바다의 괴물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뱀들이 나오는 엄청난 뱀들 같은 거 막 그런 걸 만들어 다양한 괴물들을 창조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가이아가 제우스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간테스 괴물들을 만들어내듯이 이런 티아마도 그런 괴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신들이 뭐야 티아맛의 그런 거에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이렇게 티아맛이 자기네들을 다 제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면 막 하는 거죠. 도대체 이 티아맛을 어떻게 처단을 할 것인가 하니까 아누라든가 엔키나 엔닐이 덜덜덜덜 떨면서 감히 나서질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 티아맛과 티아맛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선 신이 바로 벨마르둑이라는 벨마르둑이 내가 이 티아맛을 처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나선 신이 벨마르둑이에요. 그래서 벨마르둑이과 티아맛과서 이제 전쟁이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티아맛의 군대가 티아맛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오면은 벨마르둑도 이제는 거기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는 맞짱 뜨려고 있는데 티아맛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티아맛이 자신의 그 부하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부하가 있는데 자기 남편으로 삼은 부하가 하나가 있는데 킹쿠라고 있어요. 킹쿠를 갖다가 킹쿠에게 운명의 서판을 주게 되고 운명의 아주 중요한 여기 구절인데 이게 운명의 서판을 킹쿠에게 주면서 일종의 그 어떤 막강 권한을 준 거예요. 운명의 서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운명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그 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명의 서판에 비가 내려라 하면 비가 내리고 그런 일종의 부적과 같은 개념인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 이런 어떤 마법적인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명의 서판을 킹쿠한테 줘가지고 킹쿠 보고 가서 벨말두가 싸우게 하는데 킹쿠가 힘을 못 쓰고 벨말두한테 그냥 제압을 당했습니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티아맛이 자기 만든 그 괴물 중에 가장 강력한 그 킹쿠가 당했으니까 자기 직접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티아맛과 벨말둑이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 그거를 마치 그 제카리아 시치는 뭐 태양계에서 티아맛이라는 행성하고 뭐 이렇게 충돌하고 뭐 이런 걸로 막 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제카리아 시치는 이 양반이 굉장히 황당한 논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제카리아 시치는 사실 신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화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신화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카리아 시치는 신화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사실은. 자, 하지만은 완전히 우리가 그런 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뒤로 하다가 쥐 한 마리 잡는다는 식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허상 속에서도 어떤 그 실질이 조금 이렇게 보여지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제는 이게 거기에 이렇게 또 내피셜들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신화 내용은 그렇다. 신화 내용은 괴물 티아맛과 벨말둔의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싸움이야. 원래 신들을 만들어내는 신들의 어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나온 신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신화의 메커니즘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제우스도 가이아와 싸우죠. 가이아가 보낸 기간테스들을 싸워서 제압을 하잖아요. 제우스도 누구와 싸워요? 티폰하고 티폰이라는 제우스와 티폰과의 싸움하고 비슷해요. 벨말둑과 티아맛의 싸움은 제우스와 티폰과의 싸움이고 티폰과의 싸움. 바로 기간테스족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바로 티폰이 뭐예요? 일종의 킹쿠하고 비슷해. 가이아가 만든 괴물이에요. 티폰도.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인드라 신들의 왕인 인드라와 브리트나라는 우주뱀과의 싸움이에요. 브리트나 우주뱀과 싸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제우스와 기간테스족과의 싸움이고 티폰과의 싸움, 기간테스족 티폰과의 싸움, 인드라와 브리트나 우주뱀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신화적으로는. 근데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벨 말두가 티아맛과의 싸움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티아맛을 처단을 하는데 티아맛을 벨 말두기 폭풍을 불러서 몸을 막 그냥 흔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개, 여기 삼지창을 들고 있잖아요. 요 삼지창이 꼭 뭐처럼 생겼냐면 요게 인드라 천신이 가지고 있는 금강저예요. 예, 인드라 천신이 가지고 있는 금강저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것이 바로 바즈라라고 부르는 거. 바즈라가 하는 역할이 번개 치는 거거든요. 번개 치는 거. 인드라 천신이 가진 무기가 바즈라, 번개 발출기라고 막. 제우스도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우스는 창을 가지고 있죠. 번개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우스도 번개창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번개. 여기 저 말독도 지금 여기를 가지고 번개를 발출하잖아요. 지금 번개를. 똑같아 개념이. 자, 그래서 이게 브리트나를 티아맛을 제압을 해가지고 티아맛을 죽여버립니다. 죽여가지고 그 티아맛의 몸을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티아맛이 그 뭐 지구하고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티아맛이 그냥 완전히 천산조각 나면서 지금 소행성 칼퍼벨트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 조각 나버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태양계 행성 이론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로.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벨 말뚝이 그 갈기갈기 찢어진 그 티아맛의 그걸 가지고 하늘과 땅과 뭐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게 이것이 창세기 신화입니다. 바빌로니아 창세기 신화고, 자,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태양계 생성 이론과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이게 굉장히 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화는 신화야. 그게 태양계 행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왜 니비루라는 그게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냐. 이건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게, 근데 왜 사람들이 니비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종말을 이끈다고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엔 또 다른 개념이 개입돼 있어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지. 이 태양계 생성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제카리아 시친도 니비루 행성이 와가지고 뭐 종말시킨 그런 건 주장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뇌피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틀린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의 진실과 일부의 거짓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잘 구분을 해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그런데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인류 창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 벨 말뚝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다뤄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티아맛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티아맛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주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벨 말뚝에. 근데 벨 마르뚝에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인간 창조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엔키가 원래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키가 인류 창조하게 돼 있잖아요. 누가 원래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엔넬의 지시에 의해서 엔키가 창조하잖아요. 원래가. 그럴 때 이게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신들 이기기가 반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엔넬의 지시에서 엔키가 이기기라는 그 작은 신들의 노동 엔키가 노예로 인류 창조를 했다. 그런 게 원래 이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에노마 엘리시에는 지금
엔닐의 권력을 벨 말뚝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벨 말뚝의 지시에 의해서 엔키가 창조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닐이 쏙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벨 마르둑의 지시에 의해서 엔키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 보고 인류를 창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닐에 그걸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틀린 점이 뭐냐면은 이 엔키가 창조하는 그 신화에서는 이기기들의 중에 하나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창조한 거로 돼 있는데, 여기 그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아까 처음 그 티아맛이 남편 역할을 하던 그 킹쿠의 피를 뽑아서 킹쿠를 죽여가지고 킹쿠의 피를 사용해서 창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 이기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반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본 겁니까? 그러니까 티아맛이 이렇게 그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킹쿠를 사령관으로 해서 내보냈을 때 그 킹쿠가 만든 신들이 반란하는 신, 킹쿠가 그 싸우기 위해서 만든 군대를 주의하는 그 대장신을 반란군 대장으로 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군 대장의 피를 뽑아서 이기기 반란 대장의 하나를 피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게 원래 수메르 신화인데, 그게 여기서는 티아맛이 이렇게 티아맛이 반란군 아니야? 반란군의 그 저기 아니야? 여자 수장 아니야? 이렇게 남편 남자 수장 그 킹쿠를 잡아서 티아맛은 몸을 다 갈갈이 찢겨가지고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킹쿠를 잡아가지고 킹쿠를 죽여가지고 피를 사용해서 인류를 바로 엔키가 창조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제는 이 벨 말뚝 위주로 이렇게 다시 각본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조금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생성시킬 때 피가 재료가 사실은 티아맛으로부터 킹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라는 거를 여기서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지금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조금 이기기들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이것이 티아맛이라는 그 우주의 어머니 뱀, 이게 지금 바다의 괴물로 표현되는 이 존재, 이게 우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또 지구의 어머니, 뭐 가이아에 대응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의 여성성의 어떤 실체 표현할 때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건데, 이 티아맛에 만든 그 괴물 중에 킹쿠의 피를 사용해서 인류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이 두 가지 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reptilian이 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지금 계속 또 하고 있는 겁니다. reptilian. 도대체 reptilian, 우리가 드라코니스 reptilian이 어디서 이것이 지금 이 신화에서 지금 어디에서 이 reptilian 드라코니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카리아 시친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외계인들이 reptilian이면서 드라코니스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되느냐. 원래 우리 엔키의 상징은 물 양쪽 어깨에서 물이 나오면서 물고기가 올라오는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물의 신이고 물고기. 하지만은 용뱀과 관련된 신이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바로 말뚝이 바로 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뚝의 상징이 바로 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코니스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거 벨 말뚝의 상징에 벨 말뚝을 항상 이런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벨 말뚝에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용이 한 마리가 있는데 머리에 뿔이 달린 용이 있어요. 이 용이 있어, 드라곤. 이 드라곤이 있는데 이 드라곤이 바로 벨 말뚝의 상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 우리가 지금 드라코니스 reptilian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용뱀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를 이제는 찾게 된 거죠. 아, 벨 말뚝이 원래 용이구나. 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벨 말뚝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reptilian과 드라코니스 reptilian이라는 개념이 인간 속에서 어떻게 그 작동을 하는가, 도대체 reptilian의 드라코니스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자꾸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그 용뱀을 알아야지, 용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reptilian의 비밀을 풀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reptilian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reptilian 그런 개념보다 더 심원한 개념들이 reptilian 개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이걸 파악해 들어가야 된다. 일단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와서, 아, 벨 말뚝의 상징이 바로 용이구나. 그리고 앵키의 상징은 물고기구나. 아, 물고기가 자라서 용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앵키가 물고기 안에, 우리가 잉어가 자라가지고 용이 된다고 하는 거, 용문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바로 용인데, 그 지금 앵키의 자식이 벨 말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앵키가 사실은 용뱀의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말뚝에 와서는 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